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에 결혼 25년 차 여자예요. 늘상 라디오로 듣고 있는 채널인데 내 사연을 보내자니 이거 참 마음이 긴장되네요. 저의 얘기는 제 남편부터 먼저 꺼내보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좀 늦게 가진 바람에 저희 부부는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저희 딸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늦둥이의 외동딸이기도 했고 남편이 저만큼이나 애를 바래왔었는지라 하나 태어난 것만으로도 어디냐며 참 예쁘게 키웠죠. 저는 언론사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이고 저희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는지라 애 키우고 일하는 것 말고는 쭉 다른 부부들처럼 보통으로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글 쓸 때면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서 제 남편이 아내 살림도 빠듯하게 잘 챙겨주곤 했죠. 그런데 착하고 열심히 잘 살아온 저희 남편이 2년 전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남편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파서 들어눕게 되면서부턴 일은커녕 외출조차 마음대로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여이시고 홀로 사시는 분이시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희 시댁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아서 서울집 주변 아파트 한 채를 월세로 잡아 모셔놓고 살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실 때 아버님께서 저희 집으로 아예 합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기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왜 굳이 월세집을 잡아서는 돈 나갈 짓을 하냐고 혼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합가 그게 뭐 쉽냐고요. 결혼하고 지금 애 하나에 남편 하나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사납고 힘들어 죽겠으나 그마저도 내 가정 사람들이니까 봐주고 참은 거였는데 만약 여기에 시아버지까지 들러붙어 내가 손을 써야 하는 상황들이 더 생긴다면 저는 아마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남편처럼 알아놓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마음을 진지하게 아버님께 표현했고 정작 자기 아들인 남편조차도 시아버지와는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함께 사는 건 별로겠다며 딱 잘라 말을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가는 불발이 되었고 그나마 착한 여기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아서 월세집이라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아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러다 자신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뜨는 것이 아니냐면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저를 붙잡고 남편의 상태가 어떠냐며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신 적도 있으셨고요. 저희 딸이랑은 둘이서 문자를 자주 하는 사이셨는데 딸한테 날마다 남편의 소식을 대신 전해 듣고 계신 건지 주기적으로 남편이 좀 아팠다고 하는 날 다음에는 집에 와서 남편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봤자 옆에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아파서 약에 취해 누워있는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는 게 전부셨지만 저는 다 알았어요. 아버님의 마음속에 엄청난 슬픔이 차 있을 것이란 걸 말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작은 수술을 하나 끝내고 와서 집에서 밥을 제대로 넘기지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혼자 집으로 또 찾아오셔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기어코 보시고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충격을 받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마냥 말이죠. 생전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는데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지 어디서 구한 십자가를 들여다가 방 안 남편 옆에서 기도를 올린 적도 여러 번이셨어요. 저는 이쯤 되니 시아버지가 정말 가엾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곧 잃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매번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아버님의 상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와 동시에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면서부터는 제가 온전히 남편한테만 신경을 쓴다고 시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보거나 따로 안부 연락을 드리는 것조차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그냥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버님 집 월세값으로 나가는 돈을 남편의 치료 비용에 보탤 수가 있으니 좋은 것이었고 한꺼번에 아버님을 집안에 모시면서 오히려 남편을 간병하는 데에 필요한 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하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같이 남편의 건강을 바라고 있는 한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라 동지애가 생기는 것도 같았어요. 남편의 다른 형제들, 특히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성격이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당장에 무언가를 고민하고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라든 내 남편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빠른 결정을 내리고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도 별다른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은 채 합가하시죠 아버님 이라는 짧은 대화를 나누며 집을 합치게 되었네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아버님께 좋은 게 더 많은 합가였기 때문에 며느리짓 하는 거는 굳이 고민을 하지를 않고 곧바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주버님의 도련님까지 나서서는 이사를 도와주셨는데요. 저희 집이 원래부터 딸 하나의 부부만 사는 세 식구였는지라 아파트에 방 하나가 여유가 있었는지라 아버님의 방은 자연스럽게 가장 작은 방으로 배치를 시켜드렸어요. 신나서 들떠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살짝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아버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따로 더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님께는 제가 남편 병간 후에 가끔 일하면서 병원도 챙겨 데려가야 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아버님께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고 방 청소해드리는 그런 며느리 짓을 해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라면서 누누이 제게 사소한 일들을 시키지 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도 아들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며느리 너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냐. 우리가 그저 힘 합쳐서 병간호 잘하면서 애를 빨리 치유시키는 게 우선이지. 라며 든든한 감사의 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좀 섣부른 판단이었지만 저로서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만 같아서 생각보다 합가의 기분이 그리 나쁘지만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 몸이 남아돌지 못했을 만큼 병원도 자주 들락거리게 되고 일은 손에 잡히지가 않았죠. 그러던 중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배 아파 뒹굴면서 약을 찾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묵인을 한 채 TV 소리를 더 키우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거실에서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밖에 나가 주의를 좀 드리려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 건너방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핸드폰 전화가 걸려왔길래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뛰어가봤죠. 그러자 남편은 이미 침대 밑에서 제대로 된 비명소리 한 번 지르지를 못하고서 자기 변만 부여잡고 있었고요. 그날 저희는 황급히 119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날부로 남편은 병원 시세를 지게 되었어요. 순간 너무 놀랐는지라 숨 고를 시간도 없었고 차마 왜 소리를 지르지 않고서 전화를 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남편의 짐을 좀 싸면서 아버님을 다시 마주했어요. 아버님은 거실에서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니 아범은 좀 어떠냐? 내가 귀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범이 방 안에서 아픈 줄도 몰랐네. 라며 막 남편을 걱정하셨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또 아버님께 고의적으로 TV 소리를 키우신 거냐고 왜 그런 거냐며 따져 물으려던 참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니까 정말로 노인네의 귀가 안 좋아서 TV 소리를 키우려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프다고 내는 소리를 못 들으신 건가 싶기도 해서 일단은 의구심을 좀 가라앉혀 보기로 했어요. 의구심이 들더라도 자기 자식이 아픈데 무시를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는 생각에 가당치도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 후로 보이던 아버님 행동은 좀 더 이상해져 갔어요. 집으로 합가를 권유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내 남편을 잘 챙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일과 육아와 남편의 간병을 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아버님이라도 옆에서 잘 보고 있다가 비상일이 생기면 어디 119나
다른 형제들 앞에서 전화라도 해달라는 심정으로 옆에 붙들어 놓은 것인데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시아버지는 아들 걱정이 아무것도 되지는 않는지 병원으로 한 번을 찾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혼자 있는 제 딸을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학교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치유의 바람이 정말 누구보다 큰 것 같이 보였던 시아버지셨는데요. 합가를 하고 나서는 과거의 아버님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시아버지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는 자유분방한 영혼의 사람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상태가 궁금하지도 않으신지 허구한 날 집구석에서 밥 먹는 거랑 TV 프로그램 뭐 하는지만 신경 쓰면서 손에 젓가락과 리모컨만 붙들고 사셨고요. 제가 기껏해서 먼저 연락을 드려 딸이랑 밥은 잘 드셨는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 하면 내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병원에서 내 새끼 간병이나 신경을 써. 네가 고생이 많다. 라면서 제게 남편 간병이나 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내 남편 걱정을 해주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막상 남편 속옷을 챙기러 혹은 딸 밥을 챙겨주려고 이틀에 못해도 한 번씩 집을 가게 되면 딸내미 얼굴살이 볼 때마다 쏙 빠져 있었어요.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밥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셨고 제가 만든 반찬에다가 그냥 막 밥을 비벼서는 혼자서만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TV를 봤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딸내미도 할아버지의 태도가 낯설고 싫어서 더욱 꽁해하며 방 안에 숨어 지냈다고 하고요.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을 붙잡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들 상태라도 한번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손녀라도 좀 제대로 잘 봐주시거나 하실 것이지 왜 그리 여기저기 손 놓고서 태평하게 살고 계시냐며 약간의 짜증이 섞인 투정을 부려봤는데요. 아버님이 코로나가 사방팔방으로 난리인데 내가 어떻게 그 병원을 가냐? 너도 참 사람 위험하게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금방 일어나 집으로 올 건데 쓸데없는 걱정 붙들어 매고 퇴원이나 곧 시킬 준비나 해라. 라면서 오히려 큰일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을 병원에 오라가라 하며 귀찮게 만들지 말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금방 퇴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시니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더 싸울 일도 없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얼마 못 가서 상태가 더욱 나빠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던 날 저는 졸지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과부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남은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시아버지까지 어떻게 모시고 사냐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죽음으로 받은 슬픔보다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미칠 듯이 부담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저한테 받고 나서도 저희 딸아이를 혼자 돈을 쥐어준 채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찾아오게 하셨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작 아버님은 왜 안 오시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 오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라고 물으니 장래 하루가 지나서 찾아오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당장 바빠서 집을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백수에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싶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 더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버님이랑 도련님이랑 번갈아 제 딸내미를 챙기고 남편의 장례 준비를 한다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눈물이 채 나올 새도 없었는데 아들 보러 오질 않는다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로 화를 내고 할 기력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바로 오던지 말던지 그냥 마음대로 하라면서 내버려 두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여동생으로부터 정말 희한한 말을 들어버리고는 새삼 시아버지의 속마음이 궁금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희 딸아이가 하루 종일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걸 도저히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딸아이를 집으로 좀 바래다 주고 집에 간 김에 시아버지라도 좀 모셔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설마 차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안 오고 계신 건가 싶었거든요. 동생도 거뜬히 알겠다고 하고선 제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네 아버님 혹시 치매신 거야? 아들을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라며 제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가뜩이나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시아버지까지 치매에 걸린 것 같다는 동생 소리를 들으니 속에 고구마 1,000개를 꾸겨 넣어 먹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저도 모르게 무슨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 양반이 치매란 거야.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오고 있는 거지? 라면서 짜증을 확 뱉어버렸죠. 그러자 여동생은 내가 살다 살다 그런 양반은 또 처음 보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자니까 한다는 말이 글쎄. 이봐 사돈처녀. 장례식장에 내가 안 가면 뭐 큰일이라도 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채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라면서 TV를 마주 보더라니까. 수지말로는 어제부터 이 양반이 안방에 들어가서 잠도 잤다고 하던데 언니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맞지? 라면서 제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장례식장을 벗어나 집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루를 꼬박더 남편이 유일한 부모라는 시아버지를 장례식장에 모셔놓지도 못한 채 저는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면서 장례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셋째 날 그렇게 기다리던 시아버지가 드디어 저희 남편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보통 자식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그 부모가 느낄 슬픔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저희 시아버지의 꼬락서니는 정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상당하게 멀쩡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을 그간 흘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무리 남편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을 제대로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 올 수가 있는 건지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소름 끼쳤고요.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저로서는 아무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메마른 눈물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글쎄 아버님께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자기 아들들을 쓱 쳐다보더니 니들은 내 장례식 때도 이렇게 찾아와서 유족행세는 해줄 거지? 그렇지? 라면서 농담이란 듯이 씩 웃어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면서 육개장을 몇 사발 들이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집에 없으니 따뜻한 밥을 제때 먹기가 힘들었다면서 지 아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밥이 맛있다고 막 허겁지겁 드셨고요. 그 바람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도 뭐 저런 노인네가 다 있냐며 뒤에서 혀를 차기 시작했고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이미 집에서 목격했던 제 여동생은 언니 내가 뭘 했어? 치매 맞다니까? 치매가 아니고서야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저럴 수가 없잖아. 확실히 아니게 맞는 거지? 가족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판정을 받고서는 지금 죽은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라면서 시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기겁하며 쳐다보고서는 저에게 귓속말을 하며 아주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 또한 시아버지의 정신상태가 정상은 아니란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이었고 서둘러 아주버님께 달려가 왜 저러시는 거냐며 저도 모르게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를 내쫓아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자기 남동생을 한번 쓱 그리고 제 남편이 엉정사진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은 저러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애초에 재수 씨가 왜 우리 아빠랑 합가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딱 저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주버님의 말로는 저희 시아버지가 젊은 적부터 집안에서 폭력도 잘 휘두르고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주정뱅이였대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살아생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던 장례식장에서도 시아버지가 눈물을 쏟기는커녕 술을 퍼마시다가 술을 쏟아버리면서 장례 자리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유명한 전례도 있었고요. 저야 뭐 시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도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평소 남편이 시아버지하고서 왕래가 잘 없었고 서울로 모셔놓고 나서도 며느리인 저나 형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아버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가 그리 가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육개장을 다 드시고서는 며느리 어디냐면서 저를 한참 동안 찾으시다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는 한다는 말이 글쎄, 아들 잃은 내 슬픔이 배우자 잃은 네 슬픔에 비하겠니? 네가 아들이랑 함께 살던 안방에서는 잠조차 제대로 자지를 못할 것이란 걱정이 든다. 너를 위해서 내가 방을 바꿔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앞으로는 안방에서 묵으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안방에서 니들이 보던 TV는 내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라고 하는데 저는 머리에 마치 망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졸지에 저는 장례식장에서 기다리던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유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믿겨지지 않은 뻔뻔함과 부끄럼 없는 행동들에 화가 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장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한다는 말이 뭐? 안방에서 살 테니 TV는 그냥 써도 되냐고?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그게 남편이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라면서 시아버지의 멱살을 쥐어잡곤 장례식장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질질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님이 제가 지르는 소리에 시끄럽다며 귀를 막았어더니 애초에 처음부터 핫거리 했으면 좀 좋았냐. 괜히 월세집에 혼자 들어가 살게 해가지고 노인네 외로움은 다 타게 만들더니만 이제 와서 지 남편 아프니까 옆에서 수발들라고 나를 불러들여서는 뭐가 어쩌고 어째? 며느리한테 할 소리냐고? 야 이년아 나는 아들을 잃었다. 아들을 잃은 애비한테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라면서 되려 소리를 질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의 육개장 그릇을 당장이라도 저한테 퍼부어주겠다는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장례식장을 더욱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혼자서 무력으로라도 시아버지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고요. 저를 말리겠다고 달려들어 참으세요 하고서 사정을 해대는 아주버님과 도련님께도 욕을 퍼부으며 놓으세요. 내 팔 놔라고 하며 함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멀리서 저 양반 치매 확실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 아들 장례식장에 저래. 당장 병원에 데려가. 라면서 여동생을 안절부절을 못하는 저를 오히려 도와주겠다면서 시아버지의 팔 한쪽을 붙잡고 장례식장 밖으로 함께 끌고 나가줬습니다. 참 이상했던 것이 그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은 정작 지 아버지가 끌려나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창피하다며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반대로 장례식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얼른 저와 함께 쫓아내려 했습니다. 결국 그날 시아버지는 육개장을 들다 말고 저한테 안방 얘기를 꺼냈다가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서 뼈도 못 추리게 쫓겨나 버렸고요. 혹시 몰라 저는 아예 남편 장례식도 마다하고서 그 길로 저희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먼저 향해 가서는 집 현관 비번을 바꾸고 곧장 시아버지 거주할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남편 장례식도 아예 아주버님하고 도련님한테 죄다 맡겨놓고서는 천만다행히도 안 팔고 내버려둔 시아버지 사시던 빈 시골집에서 바로 거주하시라고 짐덩어리를 다 택배로 보내버렸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제가 시아버지를 남편 잃고서까지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을 내내 걱정하시다가 옳다구나 싶으셨는지 남편 장례식에서 우르르 저희 집으로 몰려오셔서는 아버님 짐 빼는 것을 도와주었고 급기야 바로 아버님이 짐 따라 시골로 내려가실 수 있도록 트럭에 함께 실어보내려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노인 고집에 안방을 빼앗기기 전에 시골로 보내자고 말이죠. 다만 저는 시아버지가 그래도 내 남편의 아버지시고 남편 장례도 안 끝난 마당에 평생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 그날 하루 정도는 집에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밥 한 끼는 열불나 못해드리겠지만 뜨뜻한 본인 방에서 잠은 자도록 해드렸고요. 그날 아침부터 집에 찾아온 친정 식구들의 성화로 저는 아버님을 이른 새벽 태라고 태워 시골집으로 도로 보냈습니다. 빈집으로 오래 놔둬서 제대로 난방이나 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자식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상태에서 먼지 쌓이고 거미줄이 줄을 쳐놨을 집안에서 혼자 대청소까지 다 끝마치고서는 홀로 삶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저에겐 언제라도 서울로 다시 오고 싶다는 듯이
오늘은 난방이 잘 안 돼요.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라든지 혹은 집안에 먼지가 제대로 안 닦이는 건지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너무 아프다. 라면서 쓰잘데기 없는 문자를 보내오는 시아버지 때문에 간간히 어찌 사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제대로 된 답장 한번 해주지를 않아서 시아버님은 속이 많이 타들어가셨을 텐데 그것 또한 시아버지가 저지른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달게 벌을 내려드리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살고 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